이 시리즈는 에벨슈타인이라는 판타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쟁이 늙은이로 불리는 한 노인이 보입니다. 적어도 빈민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일성 마법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풍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를 대마법사라고 칭하고 다녔고 성질도 더러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화를 낼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제자가 된 한 소년이 보입니다. 그에게는 거창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은 추종자가 필요했고 소년은 지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소년은 만화를 수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년이 만화를 발산하기 시작하자 노인은 그가 감을 잡은 것에 놀라며 혹시 천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년이 눈을 뜨자 손을 들어 만화를 모으더니 만화 화살을 쏘아냅니다. 화살은 근처 나무에 박혔고 노인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습니다. 이것은 꼬박 1년 동안의 성과였습니다. 소년은 그의 온갖 심부름을 하는 동안 일성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에벨슈타인 북쪽 성벽 너머에서는 어떤 귀족놈들은 성인식도 치르기 전에 삼성에 도달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 같은 천민이 평생을 갈고 닦아도 겨우 닿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러니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그의 실력으로는 이성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소년은 노인이 항상 혈통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마법은 혈통이 전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그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소년의 머릿속에 계속 주입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가 캠프로 돌아왔을 때 노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맞아 죽은 것처럼 명투성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가 어딘가에서 싸움을 걸었다가 된통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어쨌든 삽을 들어 그의 무덤을 팠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경비병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창고에서 이성 마법서를 훔치려다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야망 없는 노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에게 마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겠지만 불행히도 노인의 혈통에 대한 걱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이 세계 출신이 아니어서 귀족의 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태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카티아 플레이마트라는 여성이 소개됩니다. 그녀는 현재 몰락한 플레이마트 가문의 전 여주인이자 바이 자장령 출신으로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 마법사이며 많은 용병단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에벨슈타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벨던 용병단을 통해 계약을 맺었고 어린 나이에 용병단에 합류하여 일성 마법을 사용하던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삼성 마법사인 카티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 후 벨던의 눈물이라는 선술집에서 카티아는 마법사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의 이름이 데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욕심은 그의 성장을 늦출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명심하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눈을 감고 만화를 느껴보라고 합니다. 어디서 생성되고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차분하게 느껴야 한다고. 만화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가 모든 만화를 모으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가 선천적인 만화량이 상당하다며 아마 실전 경험이 많아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만화 제어 또한 안정적이라고. 데릭이 눈을 뜨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선술집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모든 손님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혹시 공격받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소리는 마침내 멈추고 데릭은 자신의 손을 보며 헐떡입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분명히 폭발음 같은 것을 들었다며 조심해서 수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티아가 그를 골목으로 이끄는 동안 그들은 모두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지금부터 할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진지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도 알다시피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민감하며 마법은 그중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힘을 축복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오직 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평민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삼성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마법에 바친 평민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사용한 것은 환청이라는 이성 환상 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14살에 그는 이성 마법사가 되었고 상태창에는 그가 얻은 바로 그 주문이 표시됩니다. 그 후
카티아는 그와 함께 여행하며 자신이 아는 다양한 마법을 전수하고 귀족 시절 자신이 속해 있던 상류 사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꼬박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도 결국 떠났고 그는 알베스터 백작가가 그녀를 개인 교사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베스터 가문은 수도의 대공조차도 알베스터 백작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카티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귀족의 마법 스승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축복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이성 마법서를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마치 그의 첫 스승이 훔치려 했던 것처럼 그는 결국 그것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마법 목록을 훑어봅니다. 그는 꽤 많은 일성 및 이성 마법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또 1년이 지난 후 독학하여 16세의 나이에 이성 마법 2개를 마스터했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벨던의 눈물로 돌아갑니다. 한 남자가 마침내 제대로 된 유래가 들어왔다며 이 유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대릭이 뭐냐고 묻자 남자는 디플랭 가문에서 온 유래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묻습니다. 대릭은 그 디플랭 가문이 자기들 같은 곳을 고용하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금을 물처럼 쓰니 그냥 쪽 빨아먹기만 하면 된다고. 이번 일을 통해 디플랭과 길을 트면 다음에도 연주를 만들 수 있다고. 대릭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자 그는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영지 외곽에 있는 몬스터 몇 마리를 제압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대릭이 정말 그게 다냐고 묻자 남자는 물론이라며 귀족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릭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디플랭 같은 대가문이 고작 자기들 같은 용병단에게 몬스터 소탕을 의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는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남자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소리치지만 대릭은 수상한 일은 맞지 않는다며 그냥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단장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직접 하겠지만 마법사가 필요하다며 요즘 용병단의 마법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건 너뿐이라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대릭은 몬스터 몇 마리 죽이는데 왜 마법사가 필요하냐며 어쨌든 불필요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던지자 대릭이 그것을 받습니다. 남자는 지금 가진 한 골드 동전은 수수료도 아니고 성금이라고 말합니다. 대릭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소개됩니다. 남자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아이라니 너무합니다. 여명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들어서 기대를 좀 했는데 하지만 이런 아이를 일에 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남자는 대릭이 진짜 실력자이며 자신이 아는 최고의 마법사라고 보증합니다. 집사는 이것이 어떤 아이에게 맡길 만한 임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하고 둘 다 기부인을 향해 보더니 대릭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는 디플랭 대공국으로 향하고 고블린을 물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바로 뒤에 있던 다른 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한 마리가 더 돌진하자 그는 공격을 옆으로 피하고 뒤에서 쏘아본 뒤 감전시킵니다. 그가 사실은 꽤 큰 무리를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견관이라고 부르는 집사에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대단하다며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수를 해치웠다고 말합니다. 기부인은 미소를 짓고 벨던으로 돌아오자 한 여자가 대릭에게 귀족의 개가 되었다며 지저댑니다. 그녀의 이름은 폴린이고 남자는 손님이 왔으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리 천한평민이라도 귀족의 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대릭이 일당이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폴린은 가랑이 사이를 기어 다닐 정도면 대체 얼마냐고 묻는다. 그는 이래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한 뒤 손을 들자 그녀는 설마 은화 한 잎이냐고 묻는다. 그가 고개를 젓자 그녀는 침을 흘리며 금화 한 잎을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자기도 가랑이 사이를 기겠다고 한다. 그는 가랑이 사이를 기는 건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닥치라고 소리친다. 결국 그녀는 기절하고 그는 대릭에게 일이 어땠는지 묻는다. 대릭은 별일 없었다고 말한다. 그냥 고블린 몇 마리 잡으니 끝났다고 한다. 그는 첫인상은 쓰레기 같았지만 돈은 많아 보였다고 말한다. 대릭은 그랬지만 3명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남자는 정말 알 수 있었냐고 묻는다. 대릭은 파견 담당관이 젊음, 체력, 사교성 딱 이 3가지를 찾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시험하지 않았고 자신을 부엌대기라고 한 여자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치고는 손이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남자가 그를 부른다. 대릭이 고개를 들자 그는 자신들이 용병이라고 말한다. 의뢰인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 일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대릭은 알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마침내 그 남자의 이름이 제이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릭은 제이든이 옳았다고 말한다. 이곳은 야생이다. 그리고 야생에서는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상관없는 일이다. 다음 날 그는 듀플레인 대공가로 돌아가 모든 것이 처리되었으며 이로써 당분간 고블린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제이든도 그와 함께 있고 집사는 그들에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말한다. 제이든은 이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말을 보며 대릭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대릭은 계속 이야기해야 하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집사는 헛기침을 하며 대릭에게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의뢰를 맡기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는다. 대릭과 제이든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묻고 그는 다음 의뢰에 대해 금화 15잎을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제이든은 놀라고 집사는 그가 할 것인지 묻는다. 대릭은 물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챙겨 마차에 다시 올라타 듀플레인 가문의 저택으로 향한다. 화려한 저택에 도착한 후 제이든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집사는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제이든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닌데 편하게 말하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듀플레인 대공을 모시는 대집사 딜런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업무의 특성상 신분을 숨겼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물론 제이든은 대릭 덕분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음은 누구냐고 묻는다. 다음은 카타리나라는 여자인데 그녀는 한여장이다. 제이든은 이렇게 높은 신분의 분들이 계신 줄 몰랐다며 인사를 건네며 허리를 굽히기 시작한다. 대릭은 그들이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제이든은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녀가 후드를 벗자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대릭은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한다. 그녀는 자신을 애슐린 엘레노어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하며 대릭을 자신의 여동생 델라의 마법 가정교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대릭은 이 의뢰가 꽤 놀랍다고 생각한다. 얼마 후 저택에서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대공인 아버지와 발레리안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보라고 소리치고 있다. 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고 우리는 그의 이름이 레이그라는 것을 알게 되며 아버지는 그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레이그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델라라며 이제 그녀가 너무 지나쳤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말한다. 발레리아는 그들에게 지금 대화 중이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한다. 레이그는 지난달에만 10명 이상의 하인이 그만뒀고 기분 내킬 때마다 물건을 부수는 건 말할 것도 없다며 그녀가 깡패처럼 행동하는 것을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냐고 묻는다. 발레리아는 레이그에게 그만하고 나가라고 소리친다. 레이그는 델라가 쓸모없다 해도 그들에게는 애슐린이 있으니 이제 델라를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레이그는 대집사에게 수도원을 알아보게 했다고 말한다. 시설도 좋고 귀족 자제들도 많이 드나든다고 한다. 짐짝 취급받으며 사느니 신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잡고 책상에 그대로 처박으며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을 텐데라고 말한다. 레이그는 알고 있지만 때가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를 노려보고 잠시 후 다시 대릭이 애슐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그에게 여동생 델라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가문 등록부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게 전부라고. 애슐리는 그럴만도 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마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문이 열리자 우리는 레이그와 발레리안이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본다. 발레리안은 오랜만이라며 에벨슈타인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묻는다. 그녀는 발레리안의 보살핌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다고 말한다. 발레리안은 보시다시피 레이그가 좀 다쳤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대릭은 두 사람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옆으로 시선을 돌려오는 하녀를 발견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고 그는 그녀가 에벨슈타인에서 잘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 그의 덕분이라며 이 사람이 에벨슈타인에서 데려온 마법 가정교사이고 델라를 담당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잠시 대릭을 쳐다보더니 알겠다고 말한다.
애슐리는 바쁘니 이만 가보겠다고 하지만 그는 데릭에게 남으라고 말한다. 데릭은 의아해하고 애슐린이 떠나자 대공은 본론으로 돌아와 꽤 어리다며 16살이 맞는지 확인한다. 데릭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러자 그는 데릭에게 마법을 다룰 수 있는지 묻는다. 데릭은 일성 마법을 좀 쓸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말에 대공은 안경을 벗으며 웃으며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겸손이 항상 미덕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데릭은 그를 쳐다보며 듀플레인 대공이 5성 마법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겸손은 여기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무례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대공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기에 괜찮다고 말한다. 너무 재능이 뛰어나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으니 그의 나이와 복장을 보니 마법 가정교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데릭은 자신이 용병이라고 말한다. 대공은 애슐린이 그를 선택했으니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며 델라가 사는 저택 별관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말한다. 하녀를 붙여줄 테니 이만 가보라고 한다. 하지만 데릭은 대공에게 질문을 한다. 대공은 그에게 마음껏 말하라고 하고 데릭은 자신이 용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의뢰를 맡으면 델라가 마법을 배워 어엿한 귀족으로서 상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며 이것이 애슐린이 자신에게 의뢰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공은 왜 뻔한 말을 늘어놓느냐고 묻고 데릭은 그에게 간절히 부탁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공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접시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보인다. 하녀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델라는 그녀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눈에 띄면 대신 그녀의 얼굴에 접시를 던질 것이라고. 한편 제이드는 애슐린과 차를 마시며 듀플레인 가문에서라면 마법 가정교사를 하겠다고 줄을 섰을 텐데 왜 하필 데릭을 골랐냐고 묻는다. 게다가 평민이 귀족의 마법 가정교사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애슐린은 대륙의 거의 모든 유명한 마법사들에게 시도해봤지만 모두 포기해서 마법을 쓸 줄 알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데릭은 용병 출신이지만 귀족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았다고. 제이드는 그의 스승이 한때 꽤 성공했던 몰라 귀족이었고 데릭은 그에게서 온갖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슐리는 용병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친절해서 말이 된다며 그라면 델라를 부드럽게 제어하고 이끌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제이드는 그녀가 사람을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한다며 데릭은 마법사이고 길거리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되기 전부터 용병으로 일했고 길거리 출신은 세련미와 친절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듀플레인이 그를 델라의 방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 앞에 선 그는 손을 들어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 델라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그가 다가오자 미소를 짓더니 그의 얼굴에 더러운 물을 뿌리며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하수구 쥐새끼라도 들어온 줄 알았다며 그가 바로 집사장이 말한 용병이 틀림없다고 아니 어쩌면 쥐새끼처럼 생겼으니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자를 꺼내 그 위에 올라서서 그에게 더러운 물을 더 부으며 고향 생각이라도 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은 모습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이 다 떨어져서 아쉽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자 그녀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감히 자신을 얕보냐며 그를 바닥으로 걷어찹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의자에 앉아 분수를 앓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에 발을 갖다 대고는 그가 사는 곳에서는 상식도 안 가르치나 보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녀의 아버지 집무실 공작이 창밖을 내다보며 데릭과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데릭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델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딸의 문제이니만큼 그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합니다. 회상은 그녀가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하며 뺨을 만지고 데릭은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3년 전 그가 아직 카티아와 함께 있을 때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칼을 닦으며 만약 친절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고집 센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건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가르침의 본질은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와 수용을 통해 소통할 수 없다면 다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가 아직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데릭은 그녀에게 타인을 배려와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뺨을 때리며 감히 자신에게 손을 대냐고 묻고 그는 그녀를 한 번 더 때립니다. 그 역시 그녀에게 2번 말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배려와 존중을 담아 대하도록. 그녀는 웃기 시작하더니 이천한 것이 감히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집사장을 소리쳐 부릅니다. 딜런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괜찮으시냐고 묻습니다. 딜런은 무슨 짓이냐고 물으며 공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단순한 꾸지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릭은 허리춤에서 쪽지를 꺼내 보이며 델라 아가씨의 모든 교육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딜런이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델라는 이것이 진짜임을 직감합니다. 그날 밤 늦게 레그가 발레리안을 진정시키려 애원하지만 발레리안은 데릭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소문으로 듣던 용병이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데릭은 책을 읽으며 그를 쳐다봅니다. 발레리안은 감히 델라를 때렸냐고 묻고 레그는 그에게 손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데릭은 공장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레그는 그가 애슐라인이 데려온 손님이며 이렇게 행동하면 애슐라인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도 허락하셨다고. 발레리안은 데릭에게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레그에게는 자기 일이나 보러 가고 이 일은 잊으라고 합니다. 레그는 데릭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다며 델라는 정신 차리려면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발레리안이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데릭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그는 발레리안이 왜 저런 구제불능을 감싸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 방의 문을 열자 몇 개의 인형이 보입니다. 발레리안은 그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말하며 이곳이 델라가 본가에 있을 때 머물던 방이고 그녀가 떠난 후로 계속 이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데릭은 그녀가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둘러봅니다. 발레리안은 델라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봐달라고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그게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단 한 번도 그림을 완성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빈 공간을 남겨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아까 너무 감정적이었다며 사과합니다. 데릭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발레리안은 단지 델라가 경멸받거나 맞을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혈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 본가에서 쫓겨나 별관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그녀가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일성 마법이라도 하나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든 공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며 제발 델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데릭은 책 한 권을 집어들고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녀가 마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 여백에 있는 모든 메모로 판단하건대 이것은 규율학파의 이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발레리아는 귀족들은 규율학파에서 배우기 때문에 맞다고 말합니다. 데릭은 초상화들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책을 덮으며 한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델라가 자고 있을 때 그가 그녀의 얼굴에 물을 붓자 그녀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지금 정말 잠이 오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쳤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당장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도를 따라 그녀를 끌고 가자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다시 한번 그를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저택을 나와 숲으로 향하고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가르칠 자격조차 없는데 이런 짓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듣지도 않는다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잘난 체하는 귀족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밑바닥 출신이 귀족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는 그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교사라는 헛소리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그녀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는 바로 그녀처럼 거만하고 잘난 귀족들을 두들겨 팰 핑계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들고 그 귀족 나부랭이들의 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묻고 그는 물론이라고 답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곧 수도원으로 처박힐 텐데 그녀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일이 생기면 목숨으로 사죄하면 그만이라고 어차피 평민 목숨값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라고 어차피 곧 잊힐 테니까요. 결국 듀플레인 가문의 골칫거리를 처리해주는 세민이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그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잡히면 안 되니 숨어야 한다며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저택 쪽 초원을 가로질러 갈 수는 없다고 그러면 바로 따라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걸리면서도 그녀는 계속 달리며 숲에서 그를 따돌려야 한다고 이 숲은 잘하니까 여기서 저택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죽는 건 그놈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밝은 빛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돌아보지만 보이는 것은 형성되고 있는 화염구뿐입니다. 대릭이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자 그녀는 그것이 이성 마법이라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민이 그걸 쓸 수 있단 말인가? 대릭이 앞으로 걸어오며 웃기 시작하더니 그녀를 향해 똑바로 발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지만 어차피 빗나갔을 화염구는 그녀 바로 앞에서 폭발합니다. 그녀는 오줌을 지리고 대릭은 빗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그녀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마나 화살이 날아오고 그녀는 화살이 머리를 스쳐 바닥에 박히는 것을 피합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내려다보자 그는 꽤 빠르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별관에 갇혀있던 사람의 속도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그녀는 계속 달리고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입니다. 하지만 델라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더 달려야 하는지 과연 도망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잡힐 테니까요. 그녀는 그가 땅에 손을 대고 무슨 마법을 쓰는 건지 궁금해하며 돌아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이것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은 숲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 틀림없다고. 자신도 모르게 만화와 광활한 야생을 느끼고 그 느낌을 캔버스에 옮겼던 겁니다.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려 하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돌을 쥔 채 그에게 달려들어 말을 끊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돌을 반으로 갈랐고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는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오히려 힘을 보여준 그녀의 정신력은 칭찬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바닥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사과를 거부하며 웃습니다. 천민들과는 달리 비굴하게 굴지 않을 테니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그는 애초에 왜 그렇게 혈통에 집착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것마저 없다면 자신에게 무엇이 남겠냐고 말합니다. 그녀에게서 위대한 혈통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늘 마법 타령. 그녀는 좌절감에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고 자신이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마법이든 그림이든 모든 것에서 도태되면 뒤처질 것이고 이 시점에서는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그 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는 계속 침묵하며 검의 만화를 주입했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며 작별을 고하고 검을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계속 울었고 그 순간 검이 무언가와 부딪히며 얼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에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자 얼음에 갇힌 그의 칼날이 보였고 주변에 얼음벽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이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정말 마법인지 묻자 그는 즉시 칼을 집어넣으며 잘했다고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만화의 발현일 뿐이라 진정한 마법이라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녀가 해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며 이것은 그녀가 야생 학파 출신이라는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녀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대부분의 귀족들은 규율 학파를 배운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마법 학파는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야생 학파 출신이라 규율 학파의 이론을 통해 마법을 배우려 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았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야생 학파 출신인 줄 아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봤다며 그녀가 떠다니는 만화를 느끼고 그것을 캔버스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마법사들은 어릴 때 자연의 만화와 교감하기 때문에 보통 야생 학파의 기질을 타고납니다. 그녀는 붕대를 내려다보고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는 다행이라고 합니다. 만화 발현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내일부터는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녀는 고마워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놓을 그림에 대해 물으며 그것이 그녀의 작품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붓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고 하자 그는 아주 아름답게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 자신의 걸작이라며 완성된 것을 알아봐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손주위의 만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발현하지는 못하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방 밖에서 한 하녀가 물을 나르고 있었는데 델라가 갑자기 나와 하녀는 깜짝 놀라 옷에 물을 다 쏟고 맙니다. 그녀는 오늘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굽실거리기 시작하자 델라는 그녀를 쏘아봅니다. 그녀는 이것이 죽을 죄인 줄 알지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델라는 그냥 앞 좀 잘 보고 다니라고 말하고 하녀는 자신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녀가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답합니다. 조심하라고만 했어. 그들은 어젯밤 그녀가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대리의 방에서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그를 소리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델라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델라는 자신이 발현한 만화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혼자 해봤지만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발레리아는 그녀가 만화를 발현했다는 것에 놀라고 델라는 그가 오늘 가르쳐주겠다고 했으니 서둘러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오후에 하면 된다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델라가 화가 나서 당장 나와서 가르치라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발레리아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잠이 들어버립니다. 같은 날 오후 레이그가 저택 복도를 걷고 있는데 하녀들이 델라가 접시 하나도 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녀는 자기가 물을 쏟았는데도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마법을 발현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그는 걸음을 멈추고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장면은 공작의 사무실로 바뀌고 그는 그녀가 정말로 마법을 발현했는지 묻습니다. 발레리아는 자신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집사장과 하인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공작은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이그는 그녀가 마법을 발현했다고 해서 섣불리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발레리아는 이럴 게 아니라 칭찬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작은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결과만으로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다시 델라에게로 돌아와 그녀는 침대에서 토라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정말 토라졌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화가 난 거라고요. 그는 그렇게 앙심을 품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난 것뿐이라고요. 그는 계속 삐쳐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삐친 게 아니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며 소리칩니다. 그냥 화가 난 것뿐이라고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겁을 먹고 그냥 삐친 거라고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자를 꺼내 앉으며 마법을 발현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다가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법 선생 나셨네. 그가 답답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쳐줄까 하고 쏘아보자 그녀는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는 겁을 먹고 그냥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 마법 발현을 연습할 것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머지않아 일성 마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생학파는 엄격한 체계가 없어서 독하게 이상적입니다. 규율 학파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추구하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야생학파에 잘 어울립니다.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말 그대로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이 학파와 잘 맞고 게다가 듀플레인의 피를 타고났으니 재능이 넘쳐납니다. 그녀의 귀가 살짝 실룩거리고 얼굴을 붉히며 정말로 재능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발현하자마자 얼음 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재능이 넘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혹시 천재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것과 천재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논쟁합니다. 창밖에 있는 레이그는 짜증난 표정입니다. 다음날 델라가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이제 마법 발현을 할 수 있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냉기를 불어넣어 봤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에는 느낄 수는 있는데 감각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별관 근처에 있으라고 했음에도 밖에서 뭘 하고 있냐며 아버지가 빈둥거리라고 마법책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그 목적으로 빌린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마력 흐름에 성공했으니 어서 확인해야 한다며 그를 끌고 돌아갑니다. 잠시 후 발레리안의 방 안에서 그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릭은 자신을 불렀냐고 묻습니다. 발레리안은 자리에 앉으라며 요즘 델라가 어떤지 묻습니다. 데릭은 꽤 진전이 있었지만 일성 마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발레리안은 알겠다며 사교 모임에 갔던 어머니가 다음 주쯤 돌아올 텐데 미리 말해둘 게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이 저택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래 귀족들은 평민이 요직을 차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그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명심하겠다며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냐고 묻습니다. 발레리아는 잠시 앉아있다가 자신이 듀플레인 가문의 차기 가주라고 말합니다. 그건 가문의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자리이며 그러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이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이 같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데릭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묻자 발레리아는 주먹을 내려다보며 델라가 더는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데릭은 이놈 혹시 괴짜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발레리아는 어릴 적 그녀가 미소로 자신을 반겨주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천사 같던 델라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환심을 다시 살 방법은 정말 없는지 묻습니다. 데릭이 왜 자신에게 그걸 묻냐고 하자 발레리아는 델라가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그녀가 그를 부르며 소리치자 발레리아는 하녀들에게 인형 만드는 법을 배웠다며 먼저 이것 좀 보라고 합니다. 어떤 것 같냐고 꼭 델라 같지 않냐며 오라버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걸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 데릭은 그게 사실 저주 인형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사람 잡을 물건이라고요. 발레리아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은 이런 쪽엔 재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친구, 골든 리트리버 같은 느낌을 주네요. 잠시 후 그의 어머니가 마침내 도착하고 데릭에게 그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아주 유능한 마법 선생을 찾았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렐라드벨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하며 패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지에서 온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데릭은 자신은 어느 가문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평민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주일 전에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애슐리는 그를 저택으로 데려와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델라의 언니로서 더 곁에 있고 싶지만 에벨슈타인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 동생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가 알겠다고 하자 제이드는 그녀가 여동생을 맡기는 건데 대답이 너무 생기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린이 알게 되면 또 한바탕 난리를 칠 테니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라고도 합니다. 애슐린도 그에게 기대를 걸겠다며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는 걸 깜빡했다 하고 제이드는 무엇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어머니가 돌아올 건데 미리 기띔해주는 걸 잊었다고 말합니다. 제이든이 경고해야 할 게 있냐고 묻자 그녀는 어머니가 확실히 좀 화가 많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미렐라는 공작의 집무실로 쳐들어가 델라의 선생이 평민인 걸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냐며 그에게 소리칩니다. 그는 잘 들리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델라, 우리의 사랑하는 막내딸에 관한 일이에요. 그는 미렐라에게 자신도 평민을 임명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냐며 하지만 혈통 좋은 선생들은 모두 두 손 들고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미렐라는 그렇다 해도 어떻게 용병 세계에서 뒹굴던 사람을 들일 수 있냐고 말합니다. 공작은 괜찮은 마법 선생을 찾는 게 그리 쉽지 않다며 데릭은 애슐린이 추천했다고 말합니다.
미렐라는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 플람도 있잖아요. 그녀는 지난번엔 그가 바빴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델라도 마력을 발현했으니 그가 와서 가르치면, 하지만 공작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영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빼내 개인 교사로 만들려는 거냐고 에벨슈타인을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에벨슈타인의 사교계를 언급하며 거기도 전쟁터인데 어설프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사교적으로 선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문도 없는 평민을 선생으로 뒀으니 델라가 사교계에 대비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발레리안이 방에 들어와 아버지와 싸우러 온 건 아닐 테니 잠시 진정하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켜서라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이그는 결국 문제는 그 평민 마법사가 그녀의 선생이 될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말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그는 평민이 귀족의 마법 선생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평민이 정말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없을 것이며 자신이 직접 대릭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마법 대련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공작은 그만하면 됐다며 그는 마법사로서 진짜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레이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신 델라를 시험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발레리아는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하고 레이그는 대릭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이라면 그의 지도를 받은 델라도 훌륭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그녀와 대련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공작이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대신 레이그가 걸어나가고 발레리안이 그에게 여동생과 싸우려 하냐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이그는 정말로 델라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냐며 그녀가 저지른 짓을 잊었냐고 묻습니다. 발레리아는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이니 가까이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이그는 피를 나눈 가족이 무슨 소리냐며 비웃으며 그 피가 바로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녀가 저지른 짓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말합니다. 이대로 사교계에 대비하면 우린 끝장입니다. 발레리안이 정말 그렇게 느끼냐고 묻자 레이그는 그녀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최선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별관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발레리아는 분명히 반대하며 레이그가 단호하게 걸어나가자 좌절한 채 앉아 있습니다. 대릭의 방 밖 새 한 마리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델라가 문을 박차고 열며 그에게 소리치자 새가 놀라 날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 위에 양피지 두루마리를 던지며 이 마법 대련에서 지면 그가 해고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들었다며 레이그는 이미 숙련된 일성 마법사라 그녀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해고될 텐데 할 말이 그게 다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은 용병이며 고용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고요. 그녀는 정말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일주일 후 대련의 시간이 되자 모두가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공작과 미렐라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대릭이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공작은 대릭이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감이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아직 내쳐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망토를 두른 레이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마법 대련이 아닐 것이라며 오늘 그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빨간 망토 소녀처럼 보이는 델라도 등장하고 그녀가 대릭에게 정말 진심이었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냐고 묻자 대릭은 그녀의 마법 성장이 이미 궤도에 올랐다는 걸 아마 눈치챘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장 일성 마법을 쓸 수는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그건 그녀가 듀플레인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그는 전에 바람의 학파는 전수보다는 독학에 중점을 두는 학파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 왜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 훌륭한 학생은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 그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다며 울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은 선생으로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며 미리 말해두겠다고 합니다. 그는 귀족들의 마법 대련 예법이나 규칙은 모르지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가르쳐줄 수 있다며 그건 그녀가 원한다면 말이죠. 그녀는 끊임없이 실패자라고 불렸던 것과 모두가 그녀를 이용해 가문을 조롱했던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며 오직 이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녀는 레이그의 여동생으로서 하물며 듀플레인 가문의 막내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대릭의 제자이자 한 명의 마법사로서 그곳에 섰습니다.